2016년 5월 9일 오전 10시 17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비가 막 그친 뒤라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콘크리트의 비린내가 뒤섞여 있었다. 철거를 앞둔 단원여고 구간은 창문이 깨진 채로 서 있었고 운동장 끝에서부터 들어온 바람이 찢어진 커튼을 들쳐 올리며 마치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를 냈다. 학교를 둘러싼 가림막 철판은 바람이 닿을 때마다 끼익끼익 하고 울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문을 여닫는 소리 같았다. 누군가가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안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쪽부터 빼자. 강당 뒤편 창고 락커 있는데. 현장 소장이 헬멧 턱끈을 고쳐 매며 손을 휘둘렀다. 굴착기 팔이 내려앉을 때마다 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랐고 오래된 교실 바닥에 남은 분필가루가 허공으로 흩어져 눈을 따갑게 했다. 강당 뒤편 무대 장치들이 쌓여있던 창고는 창문이 막힌 채로 반쯤 무너져 있었다. 폐교라기보다 버려진 쪽이 더 정확해 보였다. 안쪽으로 들어서자 금속이 습기를 먹은 특유의 냄새, 곰팡이, 싸구려 세제의 잔향 같은 것이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오래된 풍선 조각과 색이 바랜 리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한참 전 여기서 축제를 준비했었다는 흔적이었다. 3명의 인부가 바퀴 달린 금속 락커 더미를 끌어냈다. 대부분은 문짝이 비스듬히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텅 빈 칸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은 이상하게도 입을 벌린 치아처럼 보였다. 그런데 맨 끝 칸, 딱 한 칸만 달랐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리고 닫힌 정도가 아니었다. 락커 문에는 두꺼운 공업용 테이프가 X자로 감겨 있었고 그 위에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딱지가 붙어 있었다. 글자는 바른 채로 남아 있었지만 봉인이라는 단어만은 분명히 읽혔다. 누가 왜 언제 붙였는지 알 수 없는 봉인이었다. 그 봉인은 낡은 학교의 시간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 의도적이었다. 이건 뭐야? 누가 잠가놨어? 막내 인부가 손가락으로 딱지를 톡 건드렸다. 종이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려 순간 셋 다 말이 끊겼다. 그냥 오래된 걸 수도 있지. 뭐 보관함 같은 거. 다른 인부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흐렸다. 그도 느낀 듯했다. 이 칸은 그냥 잠긴 게 아니라 열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막혀 있다는 것을. 현장 소장이 성급하게 말했다. 열어. 시간 없어. 자물쇠 있으면 잘라. 금속 절단기가 돌아가며 지익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자물쇠는 생각보다 새 것이었다. 번쩍이는 금속이 불꽃을 튀기며 끊어졌다.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자 모두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안쪽에서 무언가가 문을 밀고 있는 듯 틈이 겨우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만 벌어졌다. 안에 뭐가 걸렸나? 나이 많은 인부가 쇠지렛대를 문틈에 끼웠다. 힘을 주자 금속이 쾅 하고 울렸다. 문이 조금 더 벌어졌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곰팡이와 습기만도 아니었다. 무언가 오래전 뿌려진 향수 같은 냄새와 비닐이 썩은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한 화학약품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잠깐만 맡아도 목구멍이 마르는 냄새였다. 막내 인부가 숨을 들이켰다가 바로 기침을 터뜨렸다. 야, 뭐냐? 문이 더 열리면서 안쪽이 보였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검은색 천이었다. 빛을 받으면 잔잔하게 반짝이는 비즈 장식이 허리쯤에 박혀 있었다. 교복이 아니었다. 치마도 아니었다. 드레스였다. 검은색의 무대 위에서나 입을 법한 이브닝 드레스. 그 드레스 아래로 사람의 형태가 보였다.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자세. 고개가 한쪽으로 떨어져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팔꿈치와 무릎이 금속 벽에 닿는 곳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들이 층층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안쪽에서 문을 두드렸던 흔적처럼. 새 세상에.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 말은 공기 중에서 힘을 잃고 떨어졌다. 현장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따다. 따다, 지금 당장.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문은 열린 채였고 안에 있는 건 한 번 본 이상 없던 일이 될 수 없었다. 락커 아래쪽 틈에서 가느다란 은색 리본 하나가 굴러나왔다. 풍선을 묶을 때 쓰는 리본이었다. 리본 끝에는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 때문에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남아있는 글자는 단 두 줄뿐이었다. HELI, UM. 막내 인부가 종이 조각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헨리? 그가 마지막 글자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할 때 나이 많은 인부가 리본을 낚아채듯 가져가 종이 조각을 뚫어지게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장 소장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건 사고가 아니다라는 공포가 맺혀 있었다. 누군가가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여기 안산 단원구 고잔동 단원여고 구간 철거 현장인데요. 락커 열었더니 사람이. 전화기 너머의 질문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다. 인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거칠게 내쉬었다. 락커 안쪽의 공기가 아직 코에 붙어있는 듯했다. 오전 10시 46분. 경찰차 사이렌이 학교 담장 바깥에서 점점 가까워졌다. 테이프를 치고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 현장 사진을 찍는 움직임이 빠르게 이어졌다. 그 와중에도 바람은 계속 철판을 두드렸다. 끼익. 마치 누군가 오래된 문을 열어달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소리를 반복해온 것처럼. 수사차 한 대가 멈추고 한 남자가 내렸다. 몸집은 크지 않았지만 걸음에는 묘하게 단단한 무게가 있었다. 회색 머리가 관자놀이에 조금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강태우 경감. 그는 2003년 이 학교에서 사라졌던 여학생 사건을 맡았던 형사였다. 그 이름은 그에게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서류로는 끝난 사건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가 락커 앞에 섰을 때 잠깐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굴착기 소리도 무전기 소리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강태호는 열려있는 문틈을 바라봤다. 검은 드레스의 반짝임, 웅크린 자세, 금속 벽에 남은 미세한 긁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 어딘가를 정확히 찔렀다. 몇 번 칸이지? 그가 물었다. 현장 요원이 락커 윗부분의 숫자를 가리켰다. 7이 벗겨져 희미했지만 3자리 숫자가 남아있었다. 강태호의 눈이 잠시 굳었다. 그 숫자는 13년 전 기록 사진 속 학생들이 쓰던 락커 번호와 같은 구역이었다. 법의관이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외상 흔적은 겉으로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 내부에 긁힌 자국이 많습니다. 산소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락커 아래 바닥을 봤다. 리본과 종이 조각이 증거봉투에 담기기 전 마지막으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종이에는 선명하지 않은 글자가 남아 있었다. HELIUM. 그 순간 강태호의 뇌리에 2003년 9월 18일 목요일 밤 9시 12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다. 축제 리허설이 끝난 뒤 교문 앞에서 학부모가 기다리던 시간.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장소가 바로 강당 뒤편이었다는 진술. 이 학교에서 학생이 나간 기록이 없었지. 강태호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그는 락커 안을 다시 바라봤다. 드레스 자락 아래로 손목에 묶인 얇은 머리끈이 보였다.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푸른색이었다. 그 머리끈은 그가 13년 전 현장에서 주워들었던 증거물 사진 속 물건과 같았다. 당시에는 비슷한 물건이 너무 많아 결정적이지 않다고 넘겼던 것. 그러나 지금은 결정적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게, 너무 확실하게 돌아왔다. 현장 완전 통제. 강태호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철거 전면 중단. 2003년 당시 이 학교 근무자, 시설관리, 축제 준비 담당, 자원봉사자 명단 전부. 특히 풍선, 헬륨 사용 기록. 구매처도. 요원이 내하고 움직이려는 순간 한 인부가 갑자기 손가락을 들었다. 저기 저 안쪽에 뭔가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강태호는 고개를 돌렸다. 드레스의 그림자 아래 은빛 플라스틱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작은 직사각형, 측면에 테이프를 끼우는 홈. 오래된 미니 DV 캠코더였다. 누군가 그 좁은 칸 안에 캠코더를 같이 넣어두었다.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기록을 남기려 했다는 듯이. 강태호가 한 걸음 다가가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 금속과 습기 그리고 오래된 화학 냄새가
다시 목구멍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캠코더를 바라보다가 락커 안쪽 금속 벽을 바라봤다. 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긁혀 있었다. 누군가 손톱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남긴 흔적이었다. 글자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두 글자만큼은 또렷했다. 진, 서진, 한서진. 강태호의 손이 주먹처럼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다. 13년 동안 가출이라는 두 글자 아래 묻혀있던 이름이 이제는 금속 표면에서 다시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아주 조금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의 합인지 모를 무거운 덩어리가 가슴 안에서 굴러다녔다. 바람이 다시 철판을 때렸다. 끼익. 그 소리가 이번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숨처럼 들렸다. 강태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실종이 아니었어. 그리고 락커 안쪽 어둠을 향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건 학교 안에서 끝난 사건이야.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기록 보관실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시 바라보기만 했다. 13년 전 그가 놓쳤던 서류와 증거들이 거기서 다시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강태호의 시선은 다시 락커로 돌아갔다. 검은 드레스의 반짝임이 먼지 속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무대 조명이 꺼진 뒤에도 누군가 아직 커튼 뒤에 남아있다는 신호처럼.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문은 이제 열렸고 다시는 닫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드레스가 교복을 대신한 밤. 2003년 9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41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여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에 학교는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복도 끝 형광등은 한 칸씩 꺼져 있었고 켜진 곳마저도 전구가 약해 희끄무레한 빛만 바닥에 흘렸다. 창문 밖 운동장에는 비가 막 그친 뒤 남은 웅덩이들이 검은 거울처럼 고여 있었고 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누군가 발끝으로 물을 차면 물결이 퍼지며 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학교 자체가 잠든 채로 눈꺼풀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강당 쪽에서는 음악이 새어나왔다. 드럼 비트가 둔탁하게 벽을 두드리고 합창부가 맞추는 화음이 어긋났다. 다시 맞았다. 축제 리허설이었다. 가을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한 학기 내내 쌓인 숨을 몰아쉬듯 터뜨리는 날이었다. 교실에 쌓아둔 풍선 꾸러미가 복도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고 알록달록한 리본들이 마룻바닥을 스치며 끌렸다. 체육관 앞 계단에는 누군가 흘리고 간 은색 리본이 비에 젖은 채 들러붙어 있었다. 한서진은 강당 무대 뒤편에서 드레스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숨을 삼켰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는 교복보다 훨씬 무거웠고 허리 부분에 박힌 작은 비즈 장식들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딸랑거렸다. 옆에서 친구 윤혜진이 서진의 어깨를 잡고 드레스 끈을 정리해 주었다. 혜진은 교복 치마에 운동화 차림이라 서진이 더 낯설게 보였다. 마치 다른 세계의 옷을 빌려 입은 사람처럼. 너 진짜 영화 배우 같다. 혜진이 말했다. 말은 칭찬처럼 들리려 했지만 목소리 끝에 섞인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다. 서진이 이런 옷을 입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학교에서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혜진도 알고 있었다. 서진은 거울 대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윤곽을 힐끗 보았다. 창문은 먼지와 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검은 드레스의 윤곽은 분명했다. 고개를 돌리자 비즈가 또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서진에게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주목하라고, 누군가 놀리라고, 누군가 손가락질하라고. 그냥 총 리허설만 하고 바로 갈게. 서진이 말했지만 혜진은 그 말이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아야 해 더 가까운 걸 들었다. 무대 앞쪽에서는 담임 겸 행사 담당인 박 선생이 손뼉을 치며 학생들을 정렬시켰다. 동선 다시 맞춰. 서진이는 오른쪽에서 올라와서 센터. 조명 들어오면 바로 포즈. 자, 시작. 서진은 조명이 켜지는 순간 아래쪽 어둠에 앉아있는 얼굴들을 보았다. 같은 반 아이들, 후배들, 스태프로 남은 학생들. 그중 몇몇은 웃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은 웃는 것 같지도 그렇다고 무표정한 것도 아닌 애매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애매함이 더 무서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론을 내린 얼굴들. 저 애가 왜 저걸 입지? 잘난 척한다. 쟤는 원래 저래. 음악이 시작되자 서진은 연습하던 대로 걸음을 옮겼다. 드레스 자락이 무대를 스치며 부드럽게 따라왔다.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명이 들어오고 서진은 포즈를 잡았다. 그 짧은 순간 강당은 정말 공연장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명이 꺼지자 현실이 다시 덮쳐왔다. 누군가 뒤쪽에서 툭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웃음이었다. 리허설이 한 차례 끝났을 때 서진은 목이 말라 무대 뒤로 빠졌다. 행사 준비팀이 풍선을 부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훅 하고 바람 들어가는 소리, 칙 하고 밸브가 여닫히는 소리. 강당 뒤편 창고 쪽에는 작은 헬륨통과 손펌프가 놓여 있었고 몇몇 학생들이 번갈아 풍선에 리본을 묶고 있었다. 서진은 물을 찾기 위해 복도를 향해 걸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뒤에서 낮게 말했다. 야, 드레스 예쁘다. 서진이 돌아보자 같은 반 아이들 몇 명이 서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은 서진의 허리 비지 장식을 손끝으로 톡 건드리며 말했다. 이거 진짜 비지야? 다이소 아니지? 만지지 마. 혜진이 바로 끼어들었다. 그 말에 아이들은 더 즐거워했다. 누군가 혜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왜 너는 못 입어서 빡치냐? 말이 던져지는 속도는 가벼웠다. 가벼워서 더 잔인했다. 농담이라는 이름을 미리 붙여두면 어떤 말도 상처가 아니게 되는 것처럼 그 애들은 자기들이 던진 말의 무게를 절대 손에 들지 않았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혜진이 따라붙으며 손목을 잡았다. 야, 그냥 무시해. 이제 끝나.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짧고 날카로운 진동이었다. 서진은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발신자 표시 없는 메시지.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내용은 한 줄이었다. 무대 끝나고 강당 뒤 창고로 와. 내 가방. 너가 두고 간 거 있어. 서진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가방을 두고 간 적이 없었다. 그런데 메시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말투를 하고 있었다. 마치 정말로 아는 사람이 보낸 것처럼. 혜진이 옆에서 화면을 보려 하자 서진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누가 보냈는데? 혜진이 물었다. 그러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메시지가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리허설이 두 번째로 시작되자 서진은 다시 무대에 섰다.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었다. 조명이 켜질 때마다 객석이 어둠 속으로 숨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서진은 대사를 잊지 않았고 동선을 틀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계속 메시지의 문장이 빙빙 돌았다. 강당 뒤 창고로 와. 내 가방. 두고 간 거. 오후 8시 58분 박 선생이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선언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며 강당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풍선을 들고 뛰어나갔고 누군가는 무대 장치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친구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서진은 그 틈에서 조용히 무대 뒤로 빠졌다. 혜진이 짐을 챙기며 따라오려 했지만 서진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말했다. 나 물 좀 마시고 갈게. 너 먼저 내려가. 엄마 기다리잖아. 혜진은 잠깐 망설였다. 같이 가자. 괜찮아. 서진이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혜진은 그 어색한 웃음을 보며 더 불안해졌지만 그때 복도에서 같은 반 아이들이 혜진을 불렀다. 혜진아, 빨리 와. 반별 사진 찍는다. 그 한마디가 혜진을 붙잡았다. 반별 사진은 빠지면 또 다른 이유로 찍히는 일이었다. 혜진은 한 번 더 서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한 걸음 물러섰다. 진짜 바로 갈 거지? 응, 바로. 혜진이 강당 쪽으로 사라지고 서진 혼자 복도에 남았다. 학교의 야간 복도는 낮보다 소리가 크게 울렸다. 운동화가 바닥에 닿는 소리, 드레스 자락에 스치는 소리, 멀리서 문 닫히는 소리까지도 모두 또렷하게 따라왔다. 서진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발신자 없는 번호.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다. 누구세요라고 묻는 순간 상대가 내가 오면 알게 되라고 답할 것만 같았다. 강당 뒤편 창고로 가는 길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조명이 비교적 밝은 주복도, 다른 하나는 무대 뒤쪽을 돌아나가는 짧은 통로였다. 짧은 통로는 학교가 폐교되기 전부터 잘 사용하지 않던 곳이라 형광등이 자주 깜빡였다. 서진은 잠깐 주복도를 선택하려 했지만 다시 생각했다. 주복도로 가면 사람들을 마주칠 가능성이 컸다. 누군가에게 왜 아직 안 가? 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 그는 설명해야 했다. 설명이 늘어날수록 자신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았다. 서진은 짧은 통로로 발을 옮겼다. 오후 9시 6분.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에서 드레스는 더 검게 보였다. 그림자도 더 짙어졌다. 통로 끝에는 시설 창고라는 표지가 붙은 문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오래된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는 구역으로 이어졌다. 예전에는 체육관 용품을 넣어두던 락커들이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아 문짝이 삐걱거리고 페인트가 벗겨진 채 남아있었다. 서진은 발을 멈췄다.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강당 쪽 음악이 아직 남아있어 웃음인지 음악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 애매함이 오히려 서진의 심장을 빠르게 만들었다. 그는 손으로 드레스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고 통로 끝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락커 쪽에서 아주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딸깍. 누군가 자물쇠를 만지는 소리 같았다. 혹은 문을 살짝 건드렸다 놓는 소리 같았다. 서진은 숨을 들이키지 못한 채 어둠 속 락커줄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이며 어둠을 잘랐다 붙였다. 그 짧은 순간 락커 사이에 사람의 그림자가 스쳤던 것 같기도 했다. 서진은 목을 축이며 한 발 더 내디뎠다. 그가 락커 앞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 화면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여기야. 빨리. 서진은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베어들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락커 문 하나가 아주 조금 열렸다. 바람도 없는데 금속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게. 서진은 그 문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다. 드레스의 비즈가 아주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이 복도에서는 너무 선명해서 마치 누군가 여기 있다고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헬륨의 웃음, 산소의 침묵. 2003년 9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9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여고 강당 뒤편 통로. 형광등이 한 번 깜빡일 때마다 복도는 다른 장소가 됐다. 빛이 들어오면 낡은 페인트와 벗겨진 번호, 바닥에 붙은 검은 껌 자국들이 보였고 빛이 꺼지면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한서진은 그 깜빡임 사이를 지나며 자신이 지금 현실을 걷는 건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분간이 안 되었다. 드레스의 비즈 장식이 움직일 때마다 아주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귓가를 긁는 듯 선명해서 마치 여기 있어라고 자신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락커줄 끝에서 문 하나가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바람이 없는 복도에서 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은 누군가 안쪽에서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둔 것과 같았다. 서진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발신자 표시 없는 메시지, 짧고 단정한 문장. 여기야. 빨리. 서진은 멈칫했다. 이곳까지 오면서 여러 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돌아가자. 혜진을 불러 같이 오자. 박 선생에게 말하자. 그러나 그 말들은 복도 끝에 닿기도 전에 힘을 잃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말하는 순간 일이 커진다. 일이 커지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한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시선은 언제나 칼이 됐다. 그는 한 발을 더 내디뎠다. 락커 앞에는 풍선 조각과 은색 리본, 그리고 마르다 남은 물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축제 준비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표식처럼. 락커 문틈에서는 얇은 검은 그림자만 보였다. 안쪽은 완전히 어둡고 밖은 깜빡이는 빛뿐이었다. 그때 락커 뒤쪽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났다. 쉿! 누군가의 입술이 공기를 건드리는 소리. 서진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뒤에서 손이 그의 팔꿈치를 잡았다. 힘이 세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힘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놓는 힘이었다. 여기 왔네.
익숙한 목소리였다. 같은 반장 수연. 축제 준비반이랍시고 항상 돌아다니며 주인처럼 행동하던 아이. 수연은 어둠 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웃음은 밝았지만 눈은 차가웠다. 그의 뒤로 두 명이 더 나타났다. 김혜린과 이지혜. 셋은 마치 이미 연습이라도 한 듯 락커 앞에 서서 서진을 가운데로 두었다. 서진은 목이 바짝 말랐다. 내 가방 어딨어? 서진이 말하자 지혜가 어깨를 으쓱했다. 가방? 내가 두고 간 게 있대서. 혜린이 킥킥 웃으며 손가락으로 락커 문을 톡 두드렸다. 금속이 탕하고 울렸다. 여기 들어가 보면 알걸. 서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수연의 손이 팔꿈치를 놓지 않았다. 힘을 준 것 같지도 않은데 서진의 몸은 앞으로 끌렸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작은 먼지를 일으켰고 비즈가 딸랑하고 울렸다. 그 소리에 셋이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서진의 귀를 가장 깊게 찔렀다. 왜 무서워? 수연이 물었다. 내가 주인공이잖아. 오늘 밤은 혜린이 서진의 드레스 허리 부분을 손끝으로 훑었다. 이거 진짜 비즈야. 돈 좀 썼네. 서진은 혜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수연이 잡은 팔이 단단해졌다. 그제야 서진은 깨달았다. 이건 우연한 마주침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메시지는 함정이었다. 그만해. 서진이 낮게 말했을 때 지혜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카메라 앱이 열려 있었다. 빨간 녹화 버튼이 손끝에 걸려 있었다. 가만히 있어. 재밌는 거 찍어야지. 서진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영상.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한 번 찍히면 돌고 돌고 돌았다. 설명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 수연이 락커 문을 활짝 열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차가운 금속 상자였다. 빛이 스며들자 내부 벽면에 긁힌 자국들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예전에 누군가 스티커를 붙였다 떼어낸 흔적, 손잡이를 긁은 자국.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감옥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보였다. 들어가. 수연이 말했다. 말투는 명령이 아니라 안내처럼 부드러웠다. 잠깐만. 진짜 잠깐만. 안 들어가.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지혜가 뒤에서 서진의 어깨를 밀었다. 밀었다기보다 균형을 살짝 빼앗았다. 서진은 드레스 치맛자락을 밟을 뻔하며 휘청했다. 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팔을 잡아 올리며 락커 안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야, 하지마. 서진이 소리치려 했지만 소리는 복도 중간에서 멈췄다. 강당 안쪽에서 아직 정리하는 소리, 음악 잔향, 사람들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이 복도는 그 모든 것과 한 장의 벽만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한 장의 벽은 생각보다 두껍고 사람의 목소리를 쉽게 삼켰다. 서진이 락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금속 냄새가 확 끼쳤다. 내부는 생각보다 좁았다. 어깨를 조금만 돌리면 양옆 벽에 닿았다. 드레스의 비즈가 금속에 스치며 작은 긁힘 소리를 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밖을 보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뻗어 문을 잡았다. 딱 5분. 5분이면 끝. 수연이 말했다. 내가 그렇게 잘난 척만 안 했어도 우리도 안 이랬지. 그 말은 이유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핑계였다. 서진은 그걸 알았다. 서진이 무엇을 했든 그들은 다른 이유를 찾았을 것이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서진은 마지막으로 숨을 크게 들이켰다. 문이 닫히며 금속이 울렸다. 쾅. 이어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 딸깍.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강당에서 들려오는 소음 속에서는 사라질만 했다. 그러나 서진의 귀에는 폭발처럼 컸다. 밖에서 아이들이 다시 웃었다. 지혜가 휴대폰을 락커 문 앞에 들이대며 말했다. 야, 말해봐. 나 잘못했어요. 서진은 문을 두드렸다. 열어. 지금 열어. 수연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좀만 참으라니까. 혜린이 낄낄거리며 옆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밸브와 고무 튜브가 달린 장치가 들려 있었다. 풍선에 헬륨을 넣을 때 쓰는 노즐이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강당 뒤편에서 풍선 불리던 그 장치. 야, 이거 해보자. 혜린이 말했다. 그거 있잖아. 헬륨 먹으면 목소리 이상해지는 거. 지혜가 눈을 반짝였다.
아, 그거. 영상 각 나온다. 수연은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입꼬리를 올렸다. 딱 한 번만. 진짜 장난이야. 서진은 문 너머에서 그 말들을 들었다. 단어들이 뚜렷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웃음의 리듬과 억양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뭔가를 꺼내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서진은 문틈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지만 틈은 없었다. 자물쇠는 안쪽에서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안 돼. 하지 마. 서진이 소리쳤다. 그러나 문은 소리를 더 낮게 만들었다. 금속은 목소리를 먹고 심장 소리만 안쪽에서 더 크게 울렸다. 밖에서 칙하는 소리가 났다. 밸브가 열리는 소리. 이어서 훅 하고 공기가 빠르게 흘러들어오는 소리. 락커 문 아래쪽 아주 작은 통풍 구멍이나 문틈으로 차가운 기체가 스며들었다. 서진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는 없었다. 헬륨은 냄새가 없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서진은 처음엔 단지 공기가 차가워졌다고 느꼈다. 숨을 들이마시자 목구멍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서진은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공포 때문인지 공기의 변화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다. 밖에서 웃음이 터졌다. 야, 들었어? 목소리 이상해졌어. 지혜가 소리쳤다. 대박, 진짜 된다. 서진은 더 크게 소리치려 했다. 그러나 숨을 들이켤수록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왔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조금씩 저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공기를 마시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숨을 마셨는데도 숨이 채워지지 않았다. 공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 공기가 몸을 살리지 못하는 느낌. 산소가 아니라 무언가 가벼운 것만 가득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밖에서 수연이 말했다. 야, 이제 됐어. 그만. 혜린이 밸브를 잠그며 딸깍 소리를 냈다. 딱 한 번 했잖아. 5분만 5분. 지혜는 아직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서진아, 울어봐. 아니, 웃어봐. 헬륨 먹은 사람처럼. 서진은 그 말이 들리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몸이 흔들렸다. 다리가 힘을 잃어 무릎이 금속 바닥에 닿았다. 차가운 충격이 뼈까지 올라왔다. 그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금속은 미끄럽고 차가웠다. 열어. 서진이 말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자신이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숨이 섞이지 않은 얇고 가벼운 소리.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도 놀랐다. 공포가 더 깊어졌다. 그 공포는 아이들의 웃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극했다. 야, 진짜 웃기다. 혜린이 말했다. 딱 영화 같아. 수연이 시계를 봤다. 5분. 진짜 5분. 그 말이 끝나자 강당 쪽에서 박 선생의 목소리가 울렸다. 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정리 안 해? 수연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 지혜가 급히 휴대폰 화면을 껐다. 혜리는 노즐을 옷 속에 숨겼다. 셋은 락커 앞에서 한 발씩 물러났다. 서진은 안쪽에서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쿵쿵. 그러나 그 소리는 강당에서 울리는 의자 끄는 소리, 무대 장치 부딪히는 소리 속에 묻혔다. 잠깐만. 곧 열어. 수연이 작게 말했다. 그 말은 서진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복도 끝에서 다시 불렀다. 수연아, 빨리 와. 박 선생 찾잖아. 수연은 뒤를 돌아봤다.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다. 아주 짧았다. 짧아서 결국 선택이 되어버렸다. 그는 락커 문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문은 닫혀 있었다. 안쪽은 보이지 않았다. 안쪽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이 금속 표면에 차가운 반사처럼 남아있었다. 진짜 5분. 수연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셋은 강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복도는 더 조용해졌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락커 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안쪽에서 서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들이마셨는데도 가슴이 비어 있었다. 머리 위쪽이 하얘지는 느낌이 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려 했다. 그러나 깊게 들이마실수록 손끝의 감각은 더 멀어졌다. 그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비즈가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굴렀다.
그 차가움이 마지막으로 현실을 붙잡는 감각 같았다. 혜진아, 서진이 불렀다. 목소리는 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금속 안쪽에서만 울렸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주먹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톡톡. 그 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래서 더 절박했다. 작은 소리로도 누군가가 알아채주길 바라는 마음. 그러나 복도는 조용했고 강당에서는 멀어진 음악 찬양만이 바닥을 타고 흘렀다. 오후 9시 14분. 락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서진의 숨은 점점 얕아졌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다시 한번 터졌다. 축제 준비를 마무리하는 웃음.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 그 웃음이 락커 문을 더 단단하게 잠그는 소리처럼 들렸다. 봉인의 시작, 거짓말의 공기. 2003년 9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26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여고 강당. 강당 안은 정리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군가 마이크 선을 감고 있었고 의자는 바닥을 긁으며 끌렸다. 풍선 더미가 한쪽으로 밀려나며 사각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리본을 손목에 감아 장난을 치다가 박 선생의 눈치를 보고 황급히 풀었다. 축제 전날의 학교는 늘 이런 식이었다. 일이 많아도 웃음이 섞였고 피곤해도 들뜸이 더 컸다. 장수연은 그 들뜸 속에서 유난히 목이 타들어갔다. 그는 무대 뒤편에서 박 선생에게 예, 지금 치울게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시선이 강당 뒤 통로 쪽으로 미끄러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그 길. 락커가 줄지어 있던 어둠. 그 안에 남겨둔 한서진. 야, 너 왜 자꾸 저쪽 봐? 김혜린이 속삭였다. 이혜진이 아니라 이지혜였다. 지혜는 아직도 손에 휴대폰을 쥔 채였다. 방금 전까지 녹화 버튼을 누르던 손가락이 이제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5분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남을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으려는 말이었다. 5분 지났어. 혜린이 시계를 힐끗 보고 말했다. 근데 지금 나가면 박 선생이 뭐라 할 거야? 그럼 끝나고 지혜가 말끝을 흐렸다. 끝나고라는 단어는 늘 안전한 미래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그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걸 지혜는 오늘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박 선생이 무대 아래에서 소리쳤다. 풍선통, 헬륨통 어디 갔어? 그거 잠궈야 돼. 창고에 가져다 놓고. 그 말에 혜린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다. 혜린은 손바닥 안쪽이 끈적하게 젖어 있는 걸 느꼈다. 아까 밸브를 잡았던 손. 아무 냄새도 없는데 손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냄새가 아니라 기억이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었다. 야, 헬륨통 우리가 들고 있었잖아. 수연이 혜린에게 낮게 말했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응. 가져다 놓자. 그들은 셋이 같이 강당 뒤편 창고로 향했다. 걸음은 자연스럽게 맞춰졌지만 자연스러움은 위장이었다. 누가 먼저 말하든 락커 얘기가 나올까봐 셋은 서로의 입만 살폈다. 복도는 강당보다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심장을 더 크게 울리게 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짧은 통로 끝에서 락커줄은 그대로 서 있었다. 수연은 락커 앞에서 멈췄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신호처럼 보였고 동시에 아직 그대로다라는 증거처럼 보였다. 열어. 지혜가 속삭였다. 수연은 대답 대신 자물쇠를 잡았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자 순간 손끝 감각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열쇠를 돌렸다. 딸깍. 자물쇠가 풀렸다. 수연은 문손잡이를 잡고 아주 조금만 당겼다. 락커 안쪽에서 나온 공기는 아까와 달랐다. 차갑기보다 묵직했다. 눅눅한 금속 냄새와 축축한 첫 냄새와 사람의 숨이 오래 갇혀 있었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수연은 숨을 삼키며 문을 더 열었다. 한서진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드레스 자락이 무릎을 덮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움직이지 않았다. 야, 서진아. 수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늘었다. 끝났어. 나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지혜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서진의 어깨를 톡 건드렸다. 그 순간 지혜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어깨는 사람의 어깨였지만
그 촉감은 지금의 사람 같지 않았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에 오래 닿아있던 천처럼 온기가 없는 느낌이었다. 서진아?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리는 문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입을 벌린 채로 숨만 쉬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처음엔 잠든 거야라고 생각했다. 잠든 게 아니라면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 커지니까. 잠든 거라면 아직 되돌릴 수 있으니까. 수연이 손을 뻗어 서진의 팔을 잡았다. 팔은 축 늘어지며 그의 손에 무게를 실었다. 수연의 심장이 한 번 크게 쿵 내려앉았다. 그 무게는 장난이 아니었다. 장난은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바꾸지 않는다. 야야, 장난하지 마. 일어나. 수연이 흔들었다. 흔들림은 점점 거칠어졌다. 일어나라고. 서진의 머리가 조금 흔들렸다.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의 윤곽이 잠깐 드러났다. 수연은 그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바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얼굴의 표정이 아니라 얼굴에 남은 색이 너무 이상했다. 숨을 쉬는 사람의 색이 아니었다. 지혜가 뒤로 한 발 물러나며 입을 틀어막았다. 어떡해. 혜린이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냥 5분이었어. 수연은 혜린을 돌아보며 윽박질렀다.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러나 수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다. 공포는 사람을 크게 만들지 않았다. 공포는 사람을 작게 만들었다. 숨을 얕게 만들고 생각을 잘게 찢었다. 수연은 락커 문을 한 번 더 크게 열었다가 다시 반쯤 닫았다. 그리고 문을 붙잡은 채 낮게 말했다. 누구한테 말하면 끝장이야. 지혜가 눈을 크게 떴다. 미쳤어? 사람. 수연은 지혜의 말을 끊었다. 말하면 우리 끝장이라고. 너희 부모님 학교 다. 혜린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선생님한테 119라도. 수연은 혜린의 눈을 똑바로 봤다. 너 지금 이거 119 부르면 경찰 오면 여기서 뭐부터 묻겠어? 누가 락커 잠갔냐? 누가 헬륨 썼냐? 누가 영상 찍었냐? 다 우리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뭐 어쩌자고. 수연은 잠깐 말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하얀 속에서 떠오른 건 지금 여기서 나가면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발견해주면 그때는 우리가 아니라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질문이 덜할 수 있다. 그때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야, 너희 여기 뭐하냐? 박 선생의 목소리였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수연은 반사적으로 락커 문을 닫아버렸다. 쾅! 너무 크게 다쳤다. 그 소리가 통로 전체에 울렸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 소리를 2번 반복했다. 박 선생이 다가오며 얼굴을 찌푸렸다. 락커에 뭐 있어? 이거 지금 치우고 가야 돼. 너희 아직도 여기 있었어? 수연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빠르게 말했다. 아니요, 선생님. 그냥 풍선 리본 정리하다가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요. 오래된 거라 위험할까봐. 말은 미리 준비한 것처럼 술술 나왔다. 거짓말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지곤 한다. 물론 그 거짓말이 누구를 죽이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채로. 박 선생은 락커 문에 붙은 낡은 스티커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런 거 애들이 장난치지 말라고 몇 번에. 그는 락커 문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수연이 몸을 살짝 앞으로 내밀어 막았다. 선생님, 이거 안에 유리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내일 공구 가져와서 정리할게요. 지혜가 급히 맞장구 쳤다. 맞아요. 여기 페인트도 벗겨지고 손 베일 수 있어요. 박 선생은 잠깐 망설였다. 그는 수연의 얼굴을 봤다. 수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박 선생은 그 창백함을 피곤함으로 해석했다. 축제 준비로 애들이 지친 거겠지. 그게 선생의 세계에서 가능한 가장 무해한 해석이었다. 그래, 내일. 근데 자물쇠는 왜 새 거야? 그 질문에 수연의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다. 혜린이 툭 끼어들었다. 아, 그거 시설실에서 잠가놓은 거래요. 전에 도난 사건 있었다고. 말이 끝나자 혜린 스스로도 놀랐다. 입은 거짓말을 뱉었지만 귀는 그 거짓말의 무게를 들었기 때문이다.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하긴 요즘 별일 많지.
그는 락커 문을 손바닥으로 2번 두드리고는 발걸음을 돌렸다. 빨리 정리하고 내려가. 부모님들 기다린다. 박 선생이 통로 끝으로 사라지자 세 사람의 숨이 한꺼번에 터졌다. 지혜는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우리 진짜. 해리는 눈물을 삼키며 락커 문을 바라봤다. 그 문 뒤가 이제는 닫힌 문이 아니라 닫힌 무덤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시설 아저씨한테 말하자. 그냥 락커 안에 뭐가 있어서 봉인해달라고.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서진이는? 수연은 지혜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대신 락커 번호가 적힌 벗겨진 페인트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 다 죽어. 그리고 서진이는? 그 말 끝을 수연은 스스로 끊었다. 끝까지 말하면 그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다. 2003년 9월 19일 금요일 오전 7시 12분 단원여고 시설실. 학교가 아직 깨어나기 전 시간이었다. 운동장에는 이슬이 남아있었고 교문 앞에는 학부모 차가 한두 대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연은 교복을 입고 혜린과 지혜를 데리고 시설실 문 앞에 섰다. 손에는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잔 사람의 떨림이 붙어 있었다. 시설관리인 최 씨는 담배를 끄며 새 아이를 훑어봤다. 뭐야 아침부터. 수연은 입술을 깨물다가 준비한 문장을 꺼냈다. 아저씨, 강당 뒤 락커 문이 고장난 것 같아서요. 안에 위험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최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위험한 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리 같은 거 뭔가 냄새도 나고요. 최 씨는 한숨을 쉬며 열쇠 꾸러미를 들어 올렸다. 진작 말하지. 축제 앞두고 사고 나면 또 내 탓이지. 그는 무심한 얼굴로 걸어나갔지만 통로에 도착해 락커 문에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다. 최 씨도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유리나 쓰레기가 아니었다. 최 씨는 락커 문에 손을 얹었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너희 어제 여기서 뭘 했냐?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해리는 고개를 숙였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눌렀다. 그 침묵이 최 씨에게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최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뜬 뒤 아주 낮게 말했다. 이건 큰일이다. 그는 락커를 열지 않았다.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최 씨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축제, 학교, 언론, 경찰, 책임 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봤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갈지. 최 씨는 결정하듯 말했다. 너희 셋 여기서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아들었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그럼 안 해. 최 씨는 지혜의 말을 끊었다. 봉인할 거야. 오늘 바로. 축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언제인지 최 씨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못했다. 오전 7시 39분. 최 씨는 창고에서 공업용 테이프를 가져와 락커 문을 X자로 감았다. 오래된 종이 딱지를 찾아 붉은 도장을 찍었다. 출입금지라는 글씨를 적고 자물쇠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손이 떨렸지만 일은 빠르게 진행됐다. 빠르게 진행될수록 이 일이 그냥 시설 조치가 되는 것 같았다. 그런 착각이 필요했다. 락커 문이 완전히 막히자 통로는 다시 조용해졌다. 이제 락커는 열리지 않는 문이 되었고 안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로 변했다. 그 변화는 너무 간단했다. 테이프 몇 줄, 도장 하나, 새 자물쇠 하나면 충분했다. 수연은 락커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에게 봉인은 안전망이 아니라 뚜껑이었다. 숨이 새어나올 길을 막는 뚜껑. 해리는 눈물을 삼켰다. 지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5분만이라는 말이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며 머리를 쳤다. 5분만, 5분만, 5분만. 5분은 이미 지나갔는데 말만 남아 사람을 때렸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한서진의 실종이 시작됐다. 누구도 학교 안을 의심하지 않은 실종. 누구도 닫힌 락커를 열어보지 않은 실종. 그날 밤 운동장에 축제 조명이 켜지고 학생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풍선은 하늘로 떠올랐고 리본은 바람에 흔들렸다.
그 바람은 강당 뒤편 통로까지는 닿지 못했다. 통로 끝, 봉인된 락커 앞에 공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 하나가 닫히는 데는 몇 초면 충분했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게 만드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사람 하나가 학교에서 사라진 뒤로 정확히 13년이 필요했다. 되감기 13년의 복도.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6시 38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여고 구간 철거 현장 앞 임시 천막은 밤새 내린 이슬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전날 락커가 열리고 나서부터 현장은 더 이상 공사장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발자국은 흙을 누르는 대신 증거 표시 깃발을 피해 조심스럽게 길을 골랐고 굴착기의 굵은 팔은 마치 금지된 손처럼 반쯤 들린 채 멈춰 있었다. 강태호 경감은 천막 안에서 밤을 샜다. 어제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복도만 반복해서 켜졌다 꺼졌다 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 강당 뒤편 통로, 그리고 숫자가 벗겨진 락커문. 그 복도는 13년 전에도 같은 얼굴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때는 누군가의 숨이 안쪽에서 가늘게 닿아 있었고 바깥은 축제 전날이라는 이름의 소음으로 가득했을 뿐이다. 경감님, 과학수사 요원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종이 위에는 2016-510- 단원여고- 현장 감식 예비 소견이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다. 요원은 말을 고르듯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열었다. 락커 내부에서 발견된 사체, 성별은 여성. 의복은 교복이 아니라 이브닝 드레스 계열입니다. 부패는 진행됐지만 밀폐 상태라 환경 변화가 적어서 형태는 비교적 유지되어 있습니다. 골절이나 칼은 같은 외상은 뚜렷하지 않고요. 강태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외상이 없다는 말은 안심이 아니라 더 무서운 길을 열어젖혔다. 사람은 때로 상처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 상처가 없으면 죽음이 공기처럼 보인다.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기. 하지만 공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헬륨 쪽은요? 그가 물었다. 요원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 헬륨 자체는 무색무취라 13년이면 잔류 성분을 직접 검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에 밸브 부품, 리본 라벨, 그리고 캠코더가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락커는 아주 밀폐된 구조였어요. 산소 결핍혹은 저산소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호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웠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가능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문을 닫는 선택, 열지 않는 선택, 묻어두는 선택. 신원 확인은요? 그가 다시 물었다. 요원이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2003년 실종자 한서진. 가족 DNA 대조 진행 중인데 보호자 쪽에서 바로 연락받았습니다. 보호자는 지금 분당서에 와 있습니다. 강태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13년을 건너뛰어 단숨에 오늘로 와닿았다. 실종은 기록으로 끝나도 보호자는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년 매달 매주 매일 같은 문장을 되뇌며 살아온 사람이다. 혹시 돌아올까와 혹시 죽었을까 사이에서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 그는 천막 밖으로 나와 잠깐 현장을 바라봤다. 봉인 테이프는 여전히 락커줄 주변을 감고 있었고 전날 열려버린 문은 다시 닫혀 있었다. 그러나 닫힌 문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비밀은 이미 새어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비밀을 누가 어떻게 13년 동안 붙잡고 있었는가였다. 2016년 5월 10일 오전 9시 12분 안산 단원경찰서 조사실이 강태호는 낡은 종이 냄새가 배어있는 기록 봉투를 열었다. 2003년의 사건 기록. 그 안에는 당시의 진술서, 수색보고서, 학교 출입일지, 가출 가능성이라는 체크표가 뻣뻣하게 끼워져 있었다. 그는 종이를 넘길 때마다 그 체크표의 잉크가 손에 묻는 느낌을 받았다. 잉크는 묻지 않았지만 죄책감은 묻었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머리는 희끗했고 손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놓았다. 13년 동안 같은 습관이 되었을 것이다.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손은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잡으려 한다. 경감님. 여성의 목소리는 부러질 것처럼 가늘었다.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저는 그때 담당했던 강태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여성의 눈이 순식간에 젖었다. 울음은 오래 참은 사람에게서 늘 늦게 온다. 이미 마음의 많은 부분이 마른 뒤 마지막 남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서진이가 거기 있었대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에 있었다면서요. 강태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13년이 걸렸어도 이번에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버팀이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 몸을 흔드는 버팀. 그는 그 버팀을 눈앞에서 보며 자신이 앞으로 들춰야 할 문들이 단지 사건의 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2016년 5월 10일 오후 1시 6분 안산 단원구청 교육지원과 자료실. 강태호는 학교 관련 서류를 뒤졌다. 폐교 전후 시설 점검 기록, 창고 정리 문서, 락커 폐쇄 관련 서류. 종이들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부서지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분실, 미제출, 확인 불가라는 붉은 스탬프가 섞여 있었다. 자료실 직원이 말했다. 2003년이면 기록 보존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아서요. 특히 축제 시즌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태호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시설물 임시봉인 조치보고. 날짜 2003년 9월 19일. 장소 강당 뒤편 통로 락커구역. 사유 안전상 위험물 의심, 출입 금지. 조치자 시설관리인 최 씨. 그 이름은 13년 동안 기록 속에 숨어 있었다. 안전상이라는 말 뒤에, 위험물이라는 단어 뒤에. 강태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최 씨는 이미 퇴직해 있었다. 연락처는 오래된 직원 명부 끝에 적혀 있었고 번호는 한 번 바뀐 뒤였다. 몇 번의 연결 끝에 마침내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늙어 있었다. 그러나 숨소리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다. 최 씨 맞습니까? 안산 단원경찰서 강태호입니다. 2003년 단원여고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하셨죠. 전화기 너머에서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짧은 침묵. 그 침묵은 기억이 없다의 침묵이 아니었다. 기억이 너무 많다의 침묵이었다. 그게 최 씨가 말했다. 이제 와서 그걸 왜? 강태호는 낮게 말했다. 락커가 열렸습니다. 2016년 5월 9일. 그리고 그 안에서 실종됐던 학생이 발견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크게 들이켜졌다. 그 숨은 마치 13년 동안 눌러두었던 공기가 한 번에 들어오는 소리 같았다.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애들이 위험한 게 있다고 해서 그때 축제 앞두고 학교가 난리였고. 강태호는 최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짜를 말했다. 2003년 9월 19일 오전 7시 39분. 당신 서명으로 봉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최 씨는 몇 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낮게 말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속이던 말이 이제 와서야 입 밖으로 나온 것뿐이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가 있다.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22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실. 작은 회의실 책상 위에는 검은색 증거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미니 DV 캠코더 1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플라스틱 바디는 변색되어 있었고 버튼 사이에는 습기 얼룩과 곰팡이 흔적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형태는 살아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은 언제나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흔든다. 죽은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테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다. 다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내부에 습기가 오래 차 있었고 테이프 표면이 일부 들러붙었습니다. 그래도 프레임 몇 개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호는 의자에 앉은 채 손가락을 3번 접었다 폈다. 그 습관은 13년 전에도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손이 먼저 망설이는 습관. 재생은 늘 진실을 주지만 진실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기술자가 화면을 켰다. 모니터에는 일그러진 노이즈가 잠깐 번쩍였다. 그리고 검은 화면이 이어졌다. 다음 순간 화면 한쪽이 흔들리며 복도 바닥이 나타났다. 낡은 타일,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화면 구석에서 반짝이는 은색 리본. 카메라는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다가 툭 떨어진 듯 바닥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각도였다. 날짜 정보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기술자가 중얼거렸다. 그때 화면이 잠깐 멈칫하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웃음이었다. 여학생들의 웃음. 가볍고 높고 너무 일상적인 웃음. 그 웃음 속에 이상하게 변조된 목소리가 끼어 있었다. 헬륨을 마셨을 때처럼 얇고 가벼운 목소리. 그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강태호의 목 뒤가 서늘해졌다. 그는 기술자에게 말했다. 소리 더 키울 수 있습니까? 기술자가 볼륨을 올렸다. 노이즈가 함께 커졌지만 그 속에서도 한 문장이 점점 선명해졌다. 5분만, 진짜 5분만. 강태호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기록 속의 수많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다. 가출, 미기가, 자해실종, 추정, 불명. 그 단어들은 모두 누군가의 5분만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5분은 13년이 되었다. 모니터 화면이 다시 흔들리며 누군가의 다리가 지나갔다. 교복 치마 자락, 운동화, 그리고 검은 드레스의 자락이 화면 한쪽을 스치듯 지나갔다. 비즈가 빛을 받아 아주 짧게 반짝였다. 기술자가 숨을 삼켰다. 이거. 강태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은 노이즈 속에서 어떤 형태를 집어냈다. 락커 문이 반쯤 열려있는 모습. 누군가의 손이 문을 잡는 모습. 그리고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금속이 닫히는 소리. 쾅. 소리의 충격으로 화면이 잠깐 하얘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두드림이 들렸다. 톡톡. 손가락 끝으로 두드리는 소리. 부서질 듯 작은 소리. 그 소리는 웃음과 함께 섞였다. 그리고 그 웃음은 13년 뒤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화면 밖에서 울리고 있었다. 문이 열린 뒤에도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3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단원경찰서 3층 조사실. 장수연은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맞춰 어깨를 움찔했다. 13해 전 강당 뒤 통로에서 들었던 금속의 쾅이 귀 속 깊은 곳에서 다시 울리는 듯했다. 그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이사 준비를 한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에서는 그 얼굴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 유리컵에 담긴 물이 손을 스칠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팔목을 타고 올라가 목젖까지 떨리게 만들었다. 강태호 경감은 말없이 파일을 펼쳤다. 종이 위에는 단원여고 구간 철거 현장 사진, 봉인 딱지, 그리고 복원된 미니 DV 화면 캡처가 차례로 꽂혀 있었다. 가장 마지막 장에는 어둠 속에서 락커 문이 닫히는 순간의 흐릿한 프레임이 있었다. 화면 구석에는 교복 치마 자락과 검은 드레스 자락이 동시에 걸려 있었다. 딱 한 장이었지만 그 한 장은 말보다 더 정확했다. 누구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무심한 기록이었다. 장수연 씨. 강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2003년 9월 18일 밤 단원여고 강당 뒤 통로에 있었죠. 그날 한서진 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입니다. 수연은 입술을 때려다 실패했다. 숨이 먼저 새어나왔다. 전 기억이 잘 안 나도 됩니다. 강태호가 말을 끊었다. 대신 들려드릴 게 있어요. 그는 노트북을 돌려 수연 쪽으로 밀었다.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먼저 번졌다. 지직거리는 소리 속에서 여학생들의 웃음이 얇게 끼어들었고 그 웃음 사이로 이상하게 가늘어진 목소리가 짧게 튀어나왔다. 헬륨을 들이마신 사람처럼 비현실적으로 가벼운 음색이었다. 이어서 누군가가 웃으며 말했다. 5분만, 진짜 5분만. 그 문장이 조사실에 떨어지는 순간 수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치 누가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듯 고개를 숙였다. 손바닥이 무릎 위에서 구겨졌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거 누가 말한 건지 알아요.
강태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만 더했다. 그 5분이 13해가 됐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입술을 열었다. 그러나 나온 건 대답이 아니라 너무 오래 눌러두었던 울음에 가까운 숨이었다. 저희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강태호는 그 단어를 바로잡지 않았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죽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오히려 죄책감을 더 오래 끌고 다니는 문장이다. 의도가 없었기에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없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실수였다는 말 뒤로 숨는다. 그럼 왜 라커를 잠갔습니까? 강태호가 물었다.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바닥 사이로 흐느낌이 새었다. 장난이었어요. 진짜 그냥 축제 전날이었고 다들 흥분해 있었고 서진이가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그가 드레스를 말하는 순간 목소리가 깨졌다. 드레스는 그날의 시작이자 그날의 끝이었다. 교복 대신 입은 옷이 단지 아름답기만 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옷은 누군가의 시기와 비웃음을 끌어내는 불씨가 되었고 불씨는 쉽게 불이 되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끝내 멈추지 못하고 말을 이어갔다. 라커에 넣고 진짜 잠깐만 두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찾는 바람에 저희가 잠깐 나갔고 다시 왔을 때 서진이가 그는 그 뒤의 단어를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것은 13해 전에 확정되었다. 다만 사람들만 몰랐을 뿐이다. 그때 문을 열었죠. 강태호가 낮게 확인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흔들어도. 그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강태호를 바라봤다. 119 부르자고 했어요. 지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럼 우리 끝장이라고. 수연은 그 말을 뱉고 나서야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 문장을 입에 올렸는지 깨달은 듯 다시 얼굴을 감쌌다. 끝장. 자신들의 끝장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의 끝장을 모르는 척했다. 강태호는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수연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름들을 머릿속에서 꺼내어 조용히 적었다. 김혜린 이지혜. 그리고 시설관리인 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에는 늘 두 종류의 문이 있다. 하나는 누군가가 닫아버린 문이고 다른 하나는 닫힌 문을 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의 문이다. 2016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같은 경찰서 조사실. 시설관리인 최 씨는 수연과는 다른 종류의 피로를 얼굴에 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퇴직한 지 오래였고 손등의 피부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거친 손으로 그가 했던 일은 너무 매끄러웠다. 테이프를 X자로 감고 딱지를 붙이고 새 자물쇠를 걸어 안전조치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동작은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익숙함은 반복에서 온다. 그리고 반복은 괜찮다는 자기 암시에서 온다. 최 씨. 강태호는 그가 서명한 봉인조치 보고를 책상 위에 놓았다. 당신은 그날 라커를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인을 했어요. 왜 봉인을 했습니까? 최 씨는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열어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 최 씨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는 마치 그 말을 13년 동안 목구멍에 걸어두고 살았던 사람처럼 다음 문장을 쏟아냈다. 애들이 와서 위험한 게 있다고 해서 저는 처음엔 진짜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을 여니까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훑었다. 그때 바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때가 축제 전날이었고 학교는 그런 일 한 번 터지면 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강태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교장 선생님이요? 최 씨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보고를 했고 위에서 조용히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한 거라면 더 조용히 덮고 넘어가야 한다고. 그는 실수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스스로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실수라는 단어는 사건을 작게 만들지만 죽음을 작게 만들 수는 없다. 강태호는 더 묻지 않아도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교무실의 문, 조용한 회의, 학교 이미지, 축제, 언론, 입시, 책임 같은 단어들이 오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결국 하나의 행동으로 귀결된다. 문을 닫는 행동. 누군가의 생명을 사건이 아니라 불상사로 바꾸는 행동. 그 뒤에 학생들에 대해선요. 강태호가 물었다. 최 씨는 눈을 감고 말했다. 저는 애들이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봉인만 하면 그 안이 세상과 분리될 줄 알았습니다. 강태호는 조용히 정리했다. 분리된 게 아니라 매장된 겁니다. 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분향소. 한서진의 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서진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그날과는 닮지 않았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늘 이상한 사실을 깨닫는다. 떠난 사람의 표정은 마지막 순간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많은 순간들로 흩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남겨진 사람은 더 괴롭다. 어떤 순간이 마지막이었는지 알 수 없어서 어떤 순간도 쉽게 붙잡지 못한다. 강태호는 분향소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강태호를 보자마자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입술 끝에 걸었다. 왜 그때는 못 찾았나요? 그 질문은 비난이라기보다 살아남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붙잡는 마지막 실이었다. 누구 때문이라도 알아야 왜라는 구멍이 덜 커지니까. 강태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학교 안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더 의심했다면. 말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경감님이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틀렸던 거죠. 그 말이 더 아팠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포기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미 너무 많은 해를 용서도 비난도 없이 버텨온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증거봉투 하나를 어머니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락커 안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서진이 머리끈입니다. 그리고 캠코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머리끈이라는 단어 하나에 13년이 한 번에 접혔다 펴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지 못했다. 대신 봉투 위를 손끝으로 잠깐 스쳤다. 그 스침은 만짐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내가 있었구나라는 확인. 서진이가 무서웠겠죠. 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강태호는 대답 대신 그 문장을 마음속에 깊게 넣었다. 수사가 끝나도 기소가 되어도 판결이 나도 그 한 문장은 끝나지 않는다. 사건의 중심은 늘 그 질문이다. 마지막 순간 누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 44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원여고 구간 터. 구간은 이미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철거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면서 현장은 텅 빈 땅이 되어갔다. 락커가 있던 통로 자리는 이제 콘크리트 조각과 흙이 섞인 작은 웅덩이로 남아있었다. 바람이 불자 먼지가 일어났고 먼지 속에서 은색 리본 하나가 어디선가 굴러나와 발끝에 걸렸다. 누가 남겨둔 건지 공사장 어디에 박혀있다가 나온 건지 모를 리본이었다. 그러나 강태호는 그 리본을 보는 순간 다시 그날의 소리를 들었다. 5분만. 그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잠깐 화면을 확인했다. 수사팀에서 온 보고였다. 2003년 당시 발신자 불명 문자역이야. 빨리. 송신번호 추적 결과 학교 공중전화 회선과 연관 가능성. 추가 확인 필요. 강태호의 눈이 잠시 멈췄다. 공중전화. 메시지. 발신자 불명.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사건이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었다. 지금까지의 진실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지만 아직 누가 서진을 그 통로로 불러냈는지는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수연은 함정을 말했다. 그러나 그 함정의 문구는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여기야라는 말로 서진을 움직이게 했는가? 셋 중 하나일 수도 있고 그날 복도를 알고 있던 누군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그 누군가가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이 사건은 장난의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버린다. 강태호는 빈터 한가운데 서서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은 늘 지나간다. 지나가면서 사람의 죄책감과 거짓말을 오래도록 말려버린다.
그래서 사람은 더 오래 숨는다. 그는 리본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은색 표면이 저녁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반짝임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 반짝임은 마치 아직도 누군가가 어디선가 작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강태호는 천천히 전화를 걸었다. 기록 더 뒤져봐. 2003년 9월 18일 밤 강당 뒤 공중전화 사용 기록. 가능하면 동선까지. 그리고 그 문자 누가 보냈는지 반드시 찾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고 문은 열렸다. 그러나 문이 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열리는 문도 있고 열렸는데도 안쪽이 더 깊어지는 문도 있다. 그리고 강태호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락커가 아니라 락커를 둘러싼 사람들이 만들어낸 침묵이라는 것을. 침묵은 문보다 단단했고 자물쇠보다 오래갔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그 침묵을 만든 마지막 손이 누구였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것.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먼지 사이로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얕은 흔적이 흙 위에 스쳐 지나갔다. 강태호는 그 흔적을 바라보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쥐었다. 화면 위에 뜬 짧은 문장이 13년 전의 메시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야. 빨리.